한국의 연구진들이 상온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정말 핫하죠. 이번 발표로 전 세계는 상온초전도체에 관심 집중 모드예요. 이거 진짜 상온초전도체 맞냐? 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검증에 나섰고요. 아니 그런데 상온초전도체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나 관심이 뜨거운 걸까?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상온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전기전도도를 알아야 돼요. 전기전도도는 쉽게 말하자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의 정도예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입니다. 부도체로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다이아몬드 등이 있고요. 도체로는 철, 구리, 금, 은, 알루미늄 등이 있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반도체는 전압, 열, 빛의 파장 등을 얼마나 가하는지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했다가 하는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반도체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의 전자기기를 만드는 거고요. 상온 초전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바로 전기저항이에요. 이 전기저항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가령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린다고 해봐요. 이때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에 저항이 생기죠. 또 우리가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자, 이처럼 물체가 이동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의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는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냉장고, TV 등등의 가전제품에서 이제 열이 나가지고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 전기 흐름의 저항 때문이에요. 이 저항은 전력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가령 A에서 B까지 100만큼의 전기를 보냈는데 B에 도착한 전기의 양은 70이 되는 거야. 도착하지 못한 30만큼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저항을 받아서 열의 형태로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전기저항만큼 열이 생겨난다는 현상을 역이용한 제품도 있어요. 헤어드라이기, 토스터기, 히터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물건들이죠. 아니 리뷰형이 형,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자동차 탈 때나 수영할 때 저항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기가 흐르는 것에도 저항이 있어? 전기는 그냥 흐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항만큼 열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 자, 우리 부용이들 손바닥을 맞대고 한번 비벼보세요.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잖아요. 자, 이것은 손바닥이 앞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의 마찰력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생기기 때문에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전기 저항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전기가 구리선을 통해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자. 이 구리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구리 원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구리 원자하고 충돌하고 마찰하게 되겠죠. 그만큼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항이 얼마나 크냐, 즉 원자하고 전자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냐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또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은은 구리에 비해서 6% 전기가 더 잘 흐르고 금은 구리에 비해서 71% 전기가 흘러요. 또 철은 구리에 비해서 겨우 17.6%에 불과하죠. 구리전선의 경우는 상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구리는 금속 중에서 전기전도성이 은 다음으로 2등에 이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싸고 전기도 아주 잘 통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저항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온도예요. 대부분의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데 온도가 오르면 금속 도체 내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 분자들이 전기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 굵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줍니다. 도선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2배가 되고 도선의 굵기가 2배 굵어지면 저항은 2배 줄어들죠.
이건 마치 고속도로하고 똑같아요. 중간중간 원자들이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면은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이 원자들하고 충돌하겠죠. 그런데 도로 길이가 2배가 되면 원자를 만나서 충돌할 확률도 2배 느는 거예요. 즉 전기 저항이 2배 늘어나는 거죠. 또 전자가 지나다니는 2차선의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2배로 4차선으로 확장시킨다면 도선의 굵기를 2배로 늘린다면 도로는 훨씬 쾌적해지고 전기 흐름도 원활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라는 건 뭘까요? 초전도체라는 건 전기 저항이 없고 발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초전도체 언옵테늄으로 만든 도선이 있다고 해봐요. 100만큼의 전기가 A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B까지 고스란히 100만큼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야말로 에너지 혁명이죠. 초전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1933년 독일의 과학자 발터 마이스너가 발견한 마이스너 효과죠.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 주위에 자석이 있을 경우에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100% 밀쳐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습니다. 자력을 완전히 반대해서 자석 위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란 뭘까요? 상온 초전도체라는 건 0도 이상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고 마이스너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온 초전도체죠. 만약에 초전도 현상만 있고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면 완전도체 혹은 발금속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마이스너 효과하고 초전도 현상은 모두 보이는데 상온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초전도체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영이들은 상온 초전도체가 뭔지 대충 다 이해한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지형 할렐루야 산이 도대체 어떻게 판도라 행성 하늘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다 아시겠죠? Grace explained it to me. Some kind of maglev effect, because unobtainium is a superconductor, or something. 이 할렐루야 산은 상온 초전도체 언옵테늄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산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전에 초전도체는 모든 종류의 자기장을 밀쳐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그 힘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올리면 자석이 공중에 붕붕 뜨는 현상,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원리, 그리고 할렐루야 산이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 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기 판도라가 있어요. 판도라 내부의 핵에는 고온고압의 철을 비롯한 자성체 금속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할렐루야 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언옵테늄이에요. 언옵테늄은 상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밀쳐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덕분에 할렐루야 산은 판도라의 거대한 자기장을 밀쳐내고 공중에 붕붕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그냥 영화 속의 판타지인 줄 알았던 이 할렐루야 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니 진짜 흥미롭죠? 자, 여기서 잠깐 영화 TMI를 해보자면 지구에서 온 RDA가 원래는 이 할렐루야 산에 있는 언옵테늄을 노렸다고 해요. 그런데 RDA가 이걸 계속 해낼수록 이제 할렐루야 산이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RDA는 장비, 인명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상온 초전도체를 많이 캐내다 보니까 할렐루야 산은 반자성을 잃게 되고 바위만 남게 됐으니까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RDA는 더 이상 할렐루야 산에서 언옵테늄을 캐지 않게 됐고 땅속에 묻혀있는 언옵테늄을 노리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옵테늄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에 바로 나비족이 살았던 거고요. 그래서 나비족하고 지구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초전도 현상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는 수은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내리던 실험 도중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수은을 4.2 켈빈, 영하 268.95도까지 낮췄더니 전기 저항이 사라진다고!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는 그렇게 인류 최초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합니다.
오너스 이후에도 여러 과학자들은 납이나 나이오비움 등을 절대 영도에 가깝게 온도를 낮춰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대략 영하 270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야 돼요. 하지만 액체 헬륨은 지구에는 별로 없는 희귀물질이어가지고 너무 비싸고요. 그 밖에도 냉각을 위한 장치들은 너무 크고 복잡하고 또 비싸기도 해요. 상용화는 물론이고 실험을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조차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1986년 스위스 취리 IBM 연구소의 베드노르츠 그리고 밀러는 구리 페로브스카이트계 세라믹 물질에서 임기온도가 90켈빈을 넘는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1911년부터 1986년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BCS 이론에 따라서 30켈빈 이상에서는 초전도성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0켈빈은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죠. 불가능해 보였던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노르츠와 밀러는 이 고온 초전도체 현상을 발견한 공로로 198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온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직후 고온 초전도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죠.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대만의 물리학자 우마오쿤 연구팀은 이트륨 바륨 구리 산화물로 임계온도 92켈빈의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왜냐? 예전에 발견한 초전도체들을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려면 액체 헬륨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액체 헬륨은 너무 비싸고 또 냉각을 위한 장치들도 크고 무겁고 수송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임계온도가 92켈빈이면 액체 헬륨 대신에 액체 질소를 쓸 수 있어요. 액체 질소는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값도 싸고 관리도 비교적 쉽습니다. 즉 경제성 측면으로 봐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계는 이번 발견으로 초전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도 초전도 기술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온도도 계속 높아만 갔죠. 지금도 여러 과학자들은 상온 초전도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엄청난 혁신이 생길 거예요. 그 혜택은 전 인류에 돌아갈 거고요.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전기 저항이 없는 만큼 전기를 옮길 때 효율이 100%가 되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는 구리선은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회사 등등으로 전기를 옮기는 동안 4% 정도의 전기가 열로 전환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22조 원만큼의 전력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구리 대신에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 손실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한국이 전기를 엄청 생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한다고 해봐요. 이때 만약에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손실되는 전기 없이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또 초전도체 케이블의 굵기는 구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만큼 더 가볍고 땅속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발전, 송전, 전기저항, 동력계기 등등 전기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초전도 발전기와 대형 전동기는 도선 전류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의 크기를 3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기기의 규모와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각종 전자기기와 반도체 기술도 큰 도약을 이룰 거예요. 값비싸고 부피가 큰 냉각장치가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지고 전력 효율도 100%에 발열도 없으니까 컴퓨터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발전도 상온 초전도체가 앞당길 거고요. 클라우드와 서버 기술 같은 IT 업계도 도약합니다. 교통도 발전해요. 자기부상 열차는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운송수단인데요. 금속 코일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탑재한 열차를 올리면 열차가 공중에 뜨는 식인 거죠.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가 없는 만큼 마찰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아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거의 비행기 수준으로
시속 500km를 넘게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겨우 40분이면 간다고 하죠. 현재 초전도체 자기부상 열차는 일본 신칸센 구역 일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자기부상 열차의 상용화를 맡고 있는 것은 상온 초전도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부상 열차는 온도를 엄청 낮춰야 되고 액체 질소가 필요하고 크고 무겁고 비싸고 설계도 복잡하다고 해요. 자,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개발된다면 자기부상 열차는 바로 상용화되는 거겠죠. 초전도 현상을 응용한 의료 장비도 있는데요. 바로 MRI입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이런 의료 장비의 비용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끝날지도 몰라요. 이 상온 초전도체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10년 이상 단축하게 될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우리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